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멘탈폴리스 준교수입니다. 요새 날씨가 더워지면서 퇴근 후 치킨에 생맥주 한 잔 딱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술은 참 마실 때는 즐겁고 좋지만 마신 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술을 마시면 평소에 억눌려 있던 자제력이 무장 해제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또는 길 가던 사람들과 시비하여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성인들의 경우 이 논다고 하는 것의 개념이 대개는 이 술을 마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경찰에서 처리하는 범죄 중 이 술과 관련된 범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폭행이나 상해 사건과 관련해서 형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싸움을 했는데 어떨 때는 폭행죄가 되고 또 어떨 때는 상해죄가 되는 것일까요? 우선 법조항부터 보시면요, 형법상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1항에, 폭행죄는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법 조항에서 봤듯이 두 죄는 법정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싸움을 했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 상해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해라는 것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는 생리적 기능 훼손설이라는 것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신적, 육체적, 병적 상태의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먹으로 사람을 한번 팡 때렸는데 이 아무런 상처도 없지만 상대방이 기절을 했다거나 그로 인해 수면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 피하 출혈, 멍이죠, 멍 등을 야기했다면 상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상해라는 개념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죠. 폭행죄도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이 폭행죄의 적용 범위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표현을 따르면 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는 예를 들어 단순히 멱살을 잡거나 아주 시끄러운 스피커를 틀어서 청각을 자극하게 한다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 간접적인 폭행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때렸고 나는 멱살만 잡았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폭행죄를 인정합니다 라는 진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 아예 모르는 사람들끼리 일어나기보다는 좀 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나누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쌍방 사건의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니까 둘 다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보다 신체 훼손에 따른 피해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내 몸부터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되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제출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폭행죄 정도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해서 굳이 범죄자가 되지 말라는 취지인 것이죠. 반대로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버리면 담당 형사는 가급적 죄명을 상해죄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분들이 불리하실 수 있는 게 상대방은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차라리 나는 벌금 내겠다라는 심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피해자분들이 아셔야 할 게 괘씸하지만 상대방에게도 빠져나갈 여지를 조금은 남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원만한 합의도 사과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돈은 또 돈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소송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변호사들 배만 불려줄 뿐이지 힘들고 어려운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미 일어난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가해자의 입장입니다. 가해자는 우선 상해죄로 기소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빠른 판단으로 먼저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사과를 하는 타이밍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 합의를 통해 정가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합의를 시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시도해야지만 벌금도 적게 나올 수 있고 또 기소유예나 이렇게 좀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쌍방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맞았건 덜 맞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악질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는 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 혹은 난 방어하면서 멱살잡이만 한 것일 뿐인데 폭행죄로 벌금 전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분들은 괜히 나도 때리다가 상처를 입었다, 뭐 때리다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도 나한테 욕설을 했고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런 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실수를 인정하시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선 싸움이 났을 때는 상대방에게 맞았다고 해서 절대로 같이 멱살을 잡거나 이런 액션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폭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성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중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10대 맞고 한 대만 때렸어도, 아니 멱살만 잡고 흔들었어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싸움을 하려면 아싸리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던가, 그게 아니면 절대로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말 싸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경우 아주 심한 상처가 아니라면 무조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보다는 진단서를 끊어놓되 합의와 사과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선 폭행죄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해서 1차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한 뒤에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합의와 사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상대방이 괘씸하고 밉지만 적절한 합의금과 사과를 받아내려면 상대방을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고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가해자분들은 머리 한번 숙이면 해결될 것을 괜한 자존심 부리다가 벌금에 전과에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휘말리게 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시고 피해자분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진정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